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제대로 못 와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했고요. 오늘은 제가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어제 잠깐 없었다고 저보고 한동인이 되시느라 한동인이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좀 섭섭해요, 여러분. 사실 섭섭하지 않고요. 너무 죄송하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오늘 간단하게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3합 시간에는요, 김필성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뉴스들만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동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보승희 의원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네. 그 소스가 남편이었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지금 도대체 믿을 사람이 없네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금 돈을 준 사람 이름 등을 기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부를 입수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고, 그리고 또 부동산 업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의혹, 이제 황보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대가로 이제 법인 계좌도 최근 압수수색을 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황보승희 의원에게 네. 수천만 원을 주었다고 의심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 법인 계좌를 봤다는 거잖아요. 네, 압수수색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데 이게 지난 4월에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내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21대 총선과 2022년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보 의원이 돈을 받고 지역구 구의원이나 시의원 등을 공천해 주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남편이군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제 경찰이 중요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황보 의원의 전 남편 A 씨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보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2020년 총선 때까지 두 사람은 부부 관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당시 황보 의원에게 돈을 걸는 이들의 이름과 금액을 기록해 둔 것으로 보이는 명부 사진 또한 이제 전 남편인 A 씨가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이 황보승희 의원의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위한 일을 다 도맡아서 많이 도와줬었는데, 네. 그러니까 많은 걸 알고 있겠죠. 네. 근데 사실 둘이 이제 사이가 나빠졌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등 뒤에서 칼을 꼽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중요한 건 이거네요. 지역 정치인 등 60명 이름과 이름 옆에 숫자. 네. 이게 뭡니까, 이 숫자가? 7만과 5천이라는데 이 숫자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A씨가 이제 경찰 조사에서 선거가 끝나고 보니 집에 현금과 명부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뒀던 거다. 근데 명부 원본 자체는 황보 의원이 파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A씨가 명부에 적힌 특정 인사의 돈을 선거 수행원으로부터 받아서 황보 의원에게 전달을 하고 때로는 ATM을 통해서 황보 의원 계좌에 입금하는 등 심부름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황보승희 의원이 본인이 의원 되기 전에 혹은 뭐 총선과, 이런 지방선거에서 뭔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남편도 사실은 그 당시에 바로 옆에서 이런 일을 도왔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남편도 공범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황보 의원은 지금 전 남편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또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데 실체가 없는 시민단체에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고발장을 냈다. 그리고 전 남편 A씨는 지금 본인에게 반감이 매우 심한 사람이고 지금 총선을 1년 놔두고 지금 음해 시도가 아니냐 이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황보 의원과 이 남편 A 씨는 2021년 8월에 이혼을 했는데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B 씨하고 좀 관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또 좀 나오고 그래서 네. 그 당시 되게 좀 시끄럽게 됐었습니다. 네, 이 B 씨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과 차량, 아파트 등을 부적절하게 받았다. 아파트까지 받았어요? 네, 이런 의혹 또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동거 중인 사업가
이제 황보 의원의 묵인 아래에 이제 의원실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라든지 보좌진, 사무실 경비 등을 사적 이용했다 이런 보도도 오전에 있었습니다. 황보 의원이 네, 그 부동산 업자가 네. 관용차랑 이제 보좌진까지 그러니까 황보 동원을- 의원의 네. 보좌관, 네. 황보 의원의 차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그 사업가라고 불리는 그 사람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네. 사용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보면은 의원실 수행비서가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개인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야, 이거 뭐 사실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내용을 보게 되면 좀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게 보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점점 드러나는 이동관 막말 대잔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특보 이제 과거 발언이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드러났던 유튜브 이제 신의 한수 여기서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2016년 1월 1일에 극동방송과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정리하자 이런 취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가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조금 시끄럽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냐? 개인들이 많이 농락을 당했지만 전체적인 국가가 뒷걸음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특보가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기도 그러니까 사실 했습니다. 그 인터뷰 이 극동방송 사장하고 한 거예요. 네, 사장인가요? 이사장. 이사장이죠. 2016년 1월 1일에. 네. 근데 그 타임이 바로 2015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위안부 합의를 전격적으로 일본하고 했었던 그 타임이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농락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되게 부적절한 것 같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동관 이 특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되게 치켜 세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되게 비판하고 그러던 타임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뭐 발언을 보면 위안부 합의는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90%를 얻어낸 것이다. 저희 때라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때인데 독도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궁극적인 뜻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려면 과감하게 정리하자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낙태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과거 이제 셋째 자녀 임신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 딸은 더 못 낳겠다는 푸념에 낙태할 병원을 은밀히 소개받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한 잡지에 기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좀 내용을 보면 네. 이제 아내가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네. 펑펑 울고 있더라. 이제 다시 또 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낙태할 이제 아는 의사를 만나서 낙태할 병원을 은밀히 소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신 5개월 됐을 때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울고 있었다. 딸이 너무 많은데 이번에도 아들은 아닌 것 같다 이러니까 알고 지내던 제일 깊은 의사한테 가서 낙태할 병원을 소개받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딸이 5이라고요? 그 의사가 이제 저녁 자리에서 이제 특보에게 자기는 딸이 5이다. 뭐 인생은 짊어진 삶의 무게만큼 보람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고쳐 먹었다라는 얘기고 그 뒤에 뭐 결국 출산 당시에는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아들, 딸을 이런 식으로 이게 언제쯤 2015년도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는 게 세상에 지도자급에 있으셨던 분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이분은 그 당시에 총장 아니었어요? 디지털 문화대학교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나온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고민정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2010년인데 국정원에 이제 언론장악 문건을 이제 홍보수석실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BC엔 좌편향 인물이 많기 때문에 왜곡 보도가 우려된다. 건전 보도를 유도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당시에 이동관 특보는 홍보수석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동관 특보는 사실 되게 부적절한 게 많네요. 네. 지금 좀 전에 말한 그 낙태 관련된 언급이 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학폭 논란이 된 그 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냐오냐 아마 너무 귀해서 그 오냐오냐 잘 키웠던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좀 있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원래 태아 성별 같은 거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었었고 근데 그런 거를 사회 지도층 인사가 이렇게 그냥 고백 뭐 양심 고백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좀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남의 일이니까 내가 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가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 소지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고민정 의원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1, 2주 뒤에 답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어제 대답 들어보니까 그것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사실은 고민정 의원이 MBC 좌편향 인사들에 대한 뭐 보도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계속해서 이거 사실이냐 이 문건을 보게 되면 이게 선거 한 5개월 전에 작성된 거라서 이거 아무래도 국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좀 조직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하는 그 자리에서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하는데 가짜 문서 들고 와서 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나는 그래서 대답을 당장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 거라 도대체 국회의원들의 위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무게라 그래야 되나요? 많이 땅이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제 얼굴 너무 까맣게 나온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조명을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잠시 후에 이슈 3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치솟는 금리, 움츠러든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차를 토마토 집통에서 준비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 현명한 투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최애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애 변호사라고 했으나 이 두 분의 표정상으로는 영광입니다. 영광. 변호사님의 최애 변호사는 내가 최애 변호사라는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인의 어쏘 변호사이지 않으실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 분을 참 좋아한다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슈 3합 코너 속 코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장면이나 발언들을 우리가 꼽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김필성 변호사님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발언은 그저께 있었던 네. 이게 이용호 국민통합위원장님의 발언이시죠. 야,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분 실수했을까요? 아니면 뭐였을까요? 뭐 이분이 전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취소한 적도 있으신 분이긴 한데 이걸 국민통합위원장이면 어쨌든 책임 있는 자리잖아요. 네. 단순한. 근데 이분이 이동관 이제 대외 이제 특보라고 불러야겠죠, 현재로서. 특보가 방통통신위원장으로 적합한 이유가 방통위원장의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가서는 언론개혁이 어렵다. 뭐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갑자기 어제 뉴스 보도된 이후에 막 언론 언급도 됐지만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정권에 언론개혁에 관여했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네, 했었고 제가 네. 한 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제가 막 항의 전화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는 기자들이 막 해서 집요하게 막 하고 설명해도 한 말 또 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제가 그 국회에 가서 토론하는데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 지금 현대 여당 쪽으로 온 전문위원들하고 막 싸우고 했던 것들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분들이 이런 발언을 보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게 맞는가? 왜 다 조용한가? 왜 다 조용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 중에서, 방송하는 과정 중에서 한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그 방통위에 가서는 오히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특보 같은 사람이 적당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한 겁니다. 이거 양심 고백이니까 어떻게 양심 봐야 고백이죠. 양심 고백인데다가 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 적격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한 이동관이.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욕한 건데. 예.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이렇게 뭐 말하다 말 실수가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생각해요. 그게 문제. 실제로 네,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문제.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가 부적당한 인물이라는 걸 아니면 아니, 그래서 적당한. 그래서 적당하다. 상식적인 사람이 가면 안 된다는 걸로. 네, 아니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반드시 가야 된다. 와, 왜냐하면 세상에 말이 되나? 이분들은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MBC하고 KBS 등 지금 언론 지형이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좌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거는 이런 기울어진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고, 그래서 정의의 실현과 공정성의 실현을 위해서 이동관 같은 사람이 가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힘을 다른 쪽으로 세게 줘야 되니까 그냥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꿀 수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려면 이쪽에 시소가 세게 이쪽을 눌러야 이게 올라가고 중간을 평형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독하고 센 사람이 가서 확 찍어 눌러야 된다. 라고 진심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MB 때 YTN, MBC, KBS 사장을 다 교체하고 네. 소위 좌파 패널, 파란색으로 요즘은 표시되는 이 사람들 싹 다 잘라냈잖아요. 그때 잘려나간 사람들이 손석희, 심경민 앵커, MBC 뭐 이런 사람들까지 싹 다 잘려나가고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김재동 뭐 이런 사람들 다 잘려나갔던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 네. 김미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그렇죠. 김미화 씨까지 다 잘려나갔잖아요. 근데도 자기들이 못 제대로 완승을 못했거든요. 지금 보면 내년 선거를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하얀 겁니다. 이런 지역에서 못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안 그래도 보도 나온 거, 여론조사 뭐 나온 게 있더라고요. 동아일보인가 어딘가서 한 건데, 내년, 그러니까 총선, 내년 4월달 그 총선에 지금 만약에 치른다면 어느 당을 찍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냥 전부 다 민주당이 높게 나왔어요. 국민의힘보다.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사실은 용산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련하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가면 이거를 뒤집을 수 없으니 그냥 무대 보이고 억지 부리는 그런 사람이 가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한번 장악해본 사람이 가서 더 장악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이런 거죠. 생각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민생 경제를 잘 돌보고 외교안보를 잘해서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일단 조지고 혐오를 부추기고 네. 장악하고 뭐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야, 진짜 어제 정말 대정부 질문에서 정말 특이한 게 이것입니다.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고 한 제목의 문건이었는데, 이게 2016년 6월 선거를 앞둔 1월 달에 작성이 된 문건이었고요. 이게 국정원하고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MBC의 선거기획단 인적 구성을 조사해보니까 좌편향적 인물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건전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방통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선거기획단의 인적 구성을 조사해서 건전 매체와 보수들과 함께, 보수단체들과 함께 좌편향 선거보도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적혀져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고민정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물어보면서 건전보도 유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건이 뭔지도 내가 잘 모르겠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서로 좀 싸웠어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 이제 곧 판결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드디어. 예, 네. 제가 이명박 시절에 국정원 블랙리스트 사건을 하거든요. 아. 딱 그래서 근데 사실 피고로 지금 국정원 관련된 인물들을 주로 넣었고요. 원세훈 이런 사람을 넣었고, 이동관은 넣지는 않았어요. 넣지는 않았는데. 왜요? 무서워서? 아니 무서운 게 아니고 실제로 기획해서 추진했던 중심기관이 국정원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박근혜 블랙리스트하고 좀 다릅니다. 박근혜 청와대가 주도를 했는데, 이거는 원세훈 이하의 조직에서 주도해서 그쪽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하면서 제가
그 문화예술인들하고 이제 뭐 만났는데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 치떨리는 기억들을 다 갖고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정말 교활한 방법으로 이 탄압을 했거든요. 근데 증거도 안 남고 블랙리스트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지원금 사실 그 수많은 예술인들이 국가 지원금이나 이런 걸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독립영화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 다 날리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목적으로 날렸는지 아니면 왜 예산이 삭감되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그런 정보들을 국정원에서 공개도 안 하고요. 그래서 사실 힘들게 되게 오랫동안 재판을 해서 이제 드디어 판결 나올 상황이 되는데 그 이동관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분이 제가 참 그래요. 자, 신재식 변호사님은 또 어떤 거를 뽑으셨을까요? 저는 사실은 건전 보도가 너무 인상적인 말이었고, 이게 뭐야, 호암 마마보다 무섭다는 빨간 비디오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보도하면 안 된다. 예전에 이거 뭐 연식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비디오 이렇게 딱 볼 때 보면 앞에 예, 나옵니다. 호암 마마보다 무섭다는 음란 비디오 여기 나오죠. 건전 보도가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이들이 생각하는 건전 보도가 뭔가 저는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내내 이동관 씨가 낸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소위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낸 입장문, 이거 진짜 몇 번을 읽어보거든요. 진짜 한 줄 한 줄 걸을 타선이 없이 다 주옥 같아요. 예, 주옥 같습니다. 특히 2019년 12월 2일 MBC 스트레이트 하나구 의혹 방송은 본인의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교조 교사 전경원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라고 해서 학폭 의혹 보도를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고, 그러면서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학폭 의혹 보도를 어떻게 보냐면 전교조 교사가 가짜 뉴스를 양산한 거고, 그걸 MBC가 받아서 무책임하게 보도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팩트 사실관계가 엄청나게 틀리잖아요. 일단 전경원 선생님은 당시 전교조 교사가 아니라 교총 소속이었고, 이거 이제 나 교총 소속이었다라고 얘기한 이후 이런 방송 나온 다음에 교총 당시 부회장님이 전경원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고생이 많습니다. 나중에 밥 한 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전경원 교사랑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징계는 이 의혹을 폭로하고 제기한 지 1년 지난 다음에 징계받았어요. 보복성 징계. 그랬죠. 그러니까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폭로한 게 아니라 이 폭로를 했다고 징계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무책임한 행태, MBC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했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장 바꿔서 스스로 알아서 고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 현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걸 이용호 의원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그 보도 관련해서 이동관 특보의 얘기도 좀 황당했지만 이철규 사무총장의 얘기가 더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동급생들 간의 다툼을 학폭으로 포장해버렸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학폭의 정의를 모르는 거지 이제 참. 아니,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끼리 투닥투닥 싸운 거 가지고 학폭으로 몰아가지고 애들을 다 니네가 지금 죽이는 거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정치적 의도의 가짜 뉴스. MBC, 전경원, 민주당 요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동관, 그 다음에 이동관 씨 아들 피해자예요. 가짜 뉴스의 피해자. 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이 학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학폭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서 평생을 사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진술서에 보면은요, 주변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피해자로 지목된, 스스로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진술서 자체를 2명이 작성을 했고, 거기에 나온 피해자만 4명이고요. 진술서에 나오는 피해자만 4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친구들이 너무 심하게 이 친구가 이동관 씨 아들이 하니까 친구들이 일부러 동선을 분리해 주거나 가서 집단적으로 막아 주거나 하는 일도 벌어져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2차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2차 피해자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해요. 이게 애들끼리 툭탁거린 겁니까? 애들끼리 툭탁거린 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동선을 분리하고 학폭이 벌어지는 거를 집단적으로 가서 막아주고 이럽니까? 그 학생들 참 기특했고, 뭐 지금은 다 30살이 넘은 직장인들이겠지만, 당시 기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특한 학생들의 집단적으로 친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를 애들 툭탁거린 거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버리고, 이게 어른들이 할 짓입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다시 한번 짓밟는 거예요. 맞습니다. 권 여사님이 어떤 폭력이든 피해자는 영혼이 갉아먹힌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꽃순이님, 그러면 학폭당한 학생이 가해자라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좀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 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서울대 교수직 결국 파면당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고요. 서울대에서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그 문제가 되는 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러면서 파면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바로 그 서울대학교 전 총장이 그만두고, 물론 이제 학교에서 이사회로부터 주의 조치도 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서 조국 전 장관이 출마설이 나오자마자 바로 딱 이 일이 벌어져서 약간 오비락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김필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오늘 제가 사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맨날 사건 얘기 많이 해요.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최근에 제가 국립대 파면 사건을 했거든요. 네. 거의 비평구조의 사건을 하나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게 저는 이제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 폭력의 피해자로서 몰아가는 와중에 서울대도 같이 걸려서 그냥 들어간 걸로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교원 징계인 경우에 지금 보통은 이제 기소가 되면 두 가지 케이스를 보통 진행을 하는데요. 기소된 거를 분리해 놓고 그거는 법원 판단을 보고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미리 그거를 기소 단계에서 그냥 처벌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해도 큰 문제는 아닌데, 사실 지금 서울대가 1심 판결 나오는 거를 보고 중간 정도 단계에서 지금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파면이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그 징역형 이상이 나오면 일반적인 범죄는 징역형 이상, 그 다음에 일반 범죄가 아닌 무슨 뭡니까 성비나 다른 경우에는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만, 이 경우에는 그냥 처벌하지 않아도 그게 확정되는 순간 파면이 사실상 파면으로 처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2년 나왔잖아요. 2년이라는 징역형 나온 거를 반영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대가 말씀하신 오비락 같은 것도 있고, 서울대가 정권 눈치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있어서 정권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는 정황들이 있어서 정황에 맞춰서 한 거는 맞는, 저도 의심할 만한 상황은 충분히 되는데, 이거를 서울대만 지금 계속 공격을 받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거는 같은 틀에서 묶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서울대학교에서는 500만 원 이상 수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해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하필이면 600이네. 근데 서울대학교는 사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자격금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 600만 원이라는 게 정말, 물론 뭐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저도 같은데.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받았어요. 뭐 동창회 장학금도 받고, 동창회에서 주는 그게 꼭 장학금도 공부를 있고 잘해야만 하니까. 줍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주는 사람 마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창회 장학금은 거의 뭐 대출 같은 비슷한 저리 대출 같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갚으면 되는 갚아야 건데, 돼요? 나중에 갚으면 돼요. 네. 동창회 장학금은. 근데 이거는 뭐 학교에서 공적 체계를 통해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에요. 첫 번째 소천 장학금이라고 해서 노한중 교수가 개인적으로 주는 돈이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최초에 두 가지 형식으로 아마 그 기소를 했는데, 뇌물죄로도 기소했죠. 근데 대가성을 뇌물죄는 인정이 안 됐고 이제 청탁금지법, 네. 금융난법 네. 이걸로 이제 인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는, 누군가 이거를 이제 뭐 그 시기에 맞춰서 오비락처럼 누군가, 요 조국이 움직이니까 여기 뭐 이렇게 발목을 한번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서울대 교수 직함까지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기획에 따라서 한 거냐. 뭐 물론 그럴 가능성도 뭐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여기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서울대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식이 더 징그러웠어요. 무섭고. 왜요? 무슨 뜻이?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같이 강남 8학군에서 쭉 낳고 자라서 검사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된 분들의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단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검사 출신 변호사 한 분이 한동훈 장관이 그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처음 만나고 동기들한테 나 8학군이라고 해서 너무 거리감 느끼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렇죠. 그렇게 전설 얘기를 같은 했었죠. 얘기가 관악산 전설이 내려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거리감을 느낄 만큼 그런 곳에서 자라고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자의식이 집단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있어요.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래요? 있어요. 서울대 나오신 두 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건 서울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부와 학벌과 이런 것들을 대물림해서 쭉 갖고 왔던 이런 분들. 대부분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의 지역 출신도 좀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국과 같은 부류의 소위 강남 좌파든지 입 바른 소리 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멸과 증오심, 이런 집단 심리가 이런 결정을 끌어낸 게 아닐까라고 하는 뇌피셜이 있군요. 그런 추정, 그런 집단 심리가 저는 조금 더 무섭고 징그럽습니다. 강남 좌파를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기본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아니, 한동훈이 그쪽에서는 저기 아이돌이라며. 그쪽 지금 7, 80대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요? 내 손자도 한동훈처럼 키워야지 뭐 이런다고 하시던데. 그런 게 통용되는 곳이에요. 취향이 독특하신 분들이 많군요. 그 동네에선 그게 독특한 취향이 아니라니까. 육손이 나라에 가면 5손가락 가진 분이 독특한 분으로 이렇게 보이듯이. 네, 갱상도 친구님, 특권 의식과 계급 사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군요. 자, 지금 언론에서 계속 조국 출마설을 띄우고 있어요.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온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 동안의 행동이나 발언을 조심했던 것하고는 달리 공개적으로 그런 행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제 아무래도 신호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조국 출마설이 나오는 와중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뭐 장제원 의원 얘기도 지금 라이벌로 얘기가 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우병우는 네. 영주 출마한다며. 조장관. 경북 영주. 네. 영북 고향. 봉화, 영주 봉화 뭐 그쪽이라면서요. 네. 그리고 소지역주의에 따라서 영주 출신인 우병우 수석이 출마를 하면 당적과 관계없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주 옆에 울진 봉화 뭐 이런 데는 군단인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 영주가 가장 큰데 현역 국회의원이 영주 출신이 아니거든. 그래서 영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영주의 수재가 우리 영주 사람이 말이야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소지역주의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닌데 거기를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본인의 선택이지만 거기로 왜 갑니까? 출마를 한다고 한들. 사실은 맞붙으려면 서울 관악에서 같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 관악에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봉천동이니까 관악갑인데 관악을에는 그러니까. 정태우 의원이 있고 관악갑엔 유기용 의원이 있어요. 교육위원회. 뭐 그분이 은퇴하지 않는 한. 또 어려워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또 상대는 너무 좀 그래. 국민의힘 의원이 그 유종필 씨라고 민주당으로 구청장 2번 하고 국민의힘으로 공천 못 받으니까 국민의힘으로 갈아타신 갈아탔던. 분이에요. 네. 예. 자, 뭐 어떻게 부산 장제원은 부산이 고향이니까 부산 얘기 장제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일단 사실 뇌피셜들이지 뭐. 개인적인 소회는요, 개인적인 느낌은 우병우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다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형 집행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 돼요. 피선거권이 네.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작년 12월에 사면됐습니다. 사면됐죠. 예, 사면 복권됐어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국정농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렴풋이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것까지 인정을 하실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등장을 해서 이름이 거론 출마까지 거론이 당연히 되는 것처럼 자체가 지금 사실 저는 좀 어이가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조국장 교수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국 교수라고 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저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뭐 다 만나보신 적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면 이분은 정치할 만한 분은 아니에요. 그냥 저기 학자가 딱 맞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 이게 아마 정치를 정말 출마를 할 거였으면 어딥니까? 법무부 장관 그 무렵에 사실은 결정하고 나오는 게 맞았죠. 근데 지금 제가 이분이 지금 사회활동하고 하는 건 원래 사회활동 활발히 하시는 분이어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거고, 제가 이분이 지금 출마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심지어 우병우 같은 사람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언론에서 프레임 짝이다. 프레임 짝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어쨌든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이 이미 지금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실제로는 우병우 같은 사람이 훨씬 파렴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장관이 무슨 양심도 없고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몰고 가는 프레임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온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조금 경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솔직히 좀 해요. 한동훈 장관하고 우병우 수석하고가 잘 갈까요? 윗선이죠. 기수는 나이는 윗선인데 전부 다. 제가 봐서 성향이 조금 비슷하지 않은가. 한 장관이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그럴까요? 참을 수 없는 존재 건방짐이 있는 분이라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비슷하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좀 우병우 씨한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한참 재판하고 했을 때 갑자기 자기가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지고 내가 풀어봤는데 요새 수학 문제가 어떻고 이러면서 뭐 수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고등학교 입시 수학 문제를 풀 정도로 심심풀이로 하면서 풀 정도의 실력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티를 내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본질적으로 이분도 이렇게 내세우고 이런 걸 티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슷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대지라는 책을 썼던 펄벅 씨가 소설이 잘 안 쓰여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는 수학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풀었대요. 그리고 박완서 씨인가 뭐 그분도 그랬던 것 같은데 수학 문제 푸는 건 좋죠. 수학책은 저도 지금도 보니까 볼 수는 있는데 아우 어려워요. 예. 이과 출신이시지. 저는 뭐 공부 잘하셨던 분들끼리 또 이렇게 또 주고받고 있군요.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체포한 부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장관이 체포한 부결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에 장관에게 그런 걸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게 사실은 좀 적절하진 않다. 왜냐하면 특정한 수사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 관여하는 걸로 비추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도 원래는 그런 특정한 수사에 대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런 게. 근데 대통령이 장관에게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그 수사는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길 것 같은데. 당연하죠. 대검 부장회의인 줄 아는 거지.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에요. 거기서 주고받은 이야기는 대검 부장회의 아니면 지검 부장회의.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들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아이고. 아무래도 이제 몇십 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마인드를 좀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수사 대상인 것처럼 생각해내는 거. 특히 어제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을 다 수사한다. 뭐 수사해라. 이미 감사 다 끝났는데 야 이것들 봐라. 그다음에 선관위한테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이게 대통령이 할 얘기예요. 대검 부장회의, 지검 부장회의 정도 수준이에요. 딱 그것도 차고 넘치는 그 자리도 감당 못할 사람들이 그 수사를 잘하거냐 못하냐를 가지고 감당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퍼블릭 마인드, 공적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예를 들면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도 의사결정 감사 보고서가 이제 그 정도는 나왔어요. 미진하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라인을 보겠다 그러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윗대까지 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 맨 끝에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의사결정 라인을 다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만연해 있던 별건 수사라던가 본인들이 한번 찍으면 끝까지 한번 다 파헤쳐 본다라든가 막 이런 마인드를 조금 내세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총체적인 문제점을 다양하게 드러낸 네, 장면인데요. 그게 좀 지금 걱정이에요. 거기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가 기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여기에 대한 지휘를 법무부 장관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받고 지시를 한 거나 하는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나온 거니까.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검찰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검찰 내에서 일어난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 검찰 개혁 논의할 때 실무적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건데 그 상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부장이나 아니면 차장 검사가 실무 감당 검사한테 업무 지시는 할 수 있겠죠. 수사에 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현재로서 법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어쨌든 위에서 공식적으로 업무 지시가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그거 수사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문서를 남겨야 돼요. 그럼요. 모든 행정행위는 문서를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검찰은 철저하게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전화. 그러니까 해가지고 하고 있으면 그 지휘계통도 없어요. 평검사가 검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사가 뭐 예를 들어 뭐 윗분에 대검에 누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대검 거기서 전화가 와요. 나 누군데? 라고 전화 와요. 네, 처음 보는 사람이다 전화 와가지고 보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명령계청이나 이런 거 다 무시되는 건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평검사가 그 높은 사람이니까 따라야 돼요. 그런 식의 일들을 제가 실제로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검사회의 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만약에 하선 수사 검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흡하니까 이렇게 추가 수사한다는 지시한다는 문서 남겨가지고 나중에 누가 지시를 했는지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검찰은 그게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에서 지휘 명령이나 이런 게 문제되는 경우에는 뭔 짓을 해야 되냐면 검찰 내 메신저가 있어요. 메신저 뒤져보고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아이들 일반 이런 사람들끼리 하는 것처럼 뭐 저작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메신저 뒤져보고 이메일 왔다 갔다 한 게 있는지 보고 전화 통화를 했으면 통화 내용은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어떻게 수사했냐 아니면 무슨 직권남용이 있어 이런 게 문제가 되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남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더 오히려 안 좋은데 그럼 조심하셔야 되는데 국무회의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되겠네. 거기에 대해서 그건 다 나누는 건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이런 말 또 그 싱하이밍 대사한테 원세계 위안스카이 네. 얘기하고 이런 거 있죠. 네. 원래 바깥으로 나가지 말았어야 될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깥으로 내보내잖아. 그거 되게 자랑스럽게 내보내는 것 같은데. 거의 안다는 거죠. 본인이 안다고 얘기하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왜 바깥으로 나오는지를 의심스러운데 사실 저런 얘기를 했어도 가리고 덮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뭐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 외교와 국익을 위해서도 그래요. 근데 나와요. 자랑해요. 김은혜 홍보수석도 제일 좀 건폭이란 단어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랑스러워 죽겠어. 건폭을 만든 대통령. 원세계를 아는 대통령. 자랑스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참. 그런데다가 예. 그러니까 검사들은 그 점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꺼리낌이 없는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수사하고 공소제기를 자기들이 독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약 이게 돼서 이게 문제가 되고 하면은 수사를 자기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그게 이제 묻어나는 거죠. 큰 정말 이 부작용이 이런 식으로 또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있군요. 이리나님께서 방송 천재 신 변호사님 건강 좀 유의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이리나님. 건강한 아니요, 것 같은데. 건강한데. 되게 제가 걱정 근데, 많이 하시네. 예, 가끔 요새 이제 코 감기가 완전히 낫질 않아서 코맹맹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아마 네. 우리 이리나님은 제가 하는 방송을 거의 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라서 아마 네. 그래서 그러신가 본데. 이리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출석 전에 기자들하고 자리를 하면서 본인의 봉투 발언에 대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한다라고 했더니 불쾌해야 한다. 이 국회의원들을 모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더니 아직도 그러고 있냐. 모욕감 얘기 좀 그만해라.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틀린 발언이 없었습니까? 한동훈 장관 얘기한 것 중에 지금 이게 12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이성만 의원하고 윤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할 당시에 20명의 돈 봉투 받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표결에 참여한다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를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한 20명 정도가 부결에서 캐스팅 보트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많이들 시끄러웠었는데 어쨌든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을 되게 무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예. 한동훈 장관 말이 뭐가 문제점인지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합니까? 예. 속이에 경일기지. 쥐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있잖아. 쥐 칭찬하는 얘기만 듣고 있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것이냐. 한국경제 이슈 플러스 네. 이병헌 대사와 소름 돋게 똑같다. 한동훈 발언에 들썩. 조선일보 야 모욕감 느껴 부결시켰다. 한동훈 진짜유를 말해. 영화 패러디 밈 됐다. 파이낸셜 뉴스 소름 돋도록 똑같다. 이병헌 대사 떠오르게 한 한동훈 발언 뭐길래. 진짜 유가 뭐냐? 진짜 유. 모욕감 말고. 그 뭐죠? 그 이병헌하고 그 나왔던 그 영화에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거 말고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하고 총 맞아 죽죠. 예, 이병헌이. 예. 그래요? 예. 난 그 영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감명이 근데 많구나. 거기에서 모욕감 말고 진짜 이유가 뭐냐라고 뭐였어요? 기자들한테 한동훈이 물어봤던 거예요. 예. 진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소름 돋도록 똑같다. 이병헌 대사 떠오르게 한 한동훈 발언 뭐길래. 이런 것만 보는 거지. 이런 것만 그러니까 보는 거야. 본질을 봐야 되는데. 한동훈 씨도 그 귀에 이런 얘기만 꽂히지. 야, 근데 좀 너무하지 않아? 이병헌 소름 돋도록 똑같아. 들썩. 이병헌 씨도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이병헌 씨가 소름이 돋아서 그냥 털썩하고 주저앉겠다. 들썩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요. 네. 이게 지금 그 돈봉투 돌린 사람의 혐의를 받는 사람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불체포 특권이나 이런 것들은 헌법상 걸리고 지금 헌법과 국회법 관련 법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법적 구조를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헌법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법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치 구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각 정부의 각부가 어떻게 이제 견제를 하는지, 그 다음에 불체포특권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 비난 받아야죠. 법무부 장관인데.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체포동의안 5명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었는데 4명 부결됐고 1명 하영재 의원인가요? 뭐 그건 본인이 자백했잖아. 본인이 자백해서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자면은 거의 100점 100패인 거나 마찬가지여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이 방탄 조끼 입어가지고 유망으로 만드는 거지 내가 한 것은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겠죠. 싶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저기 하겠지. 또 캐비넷에서 뭐 좀 꺼내겠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돌아가게 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대통령 얘기도 한번 해보죠. 13일 국무회의 도중에 아까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싱하이밍 중국 대사 부적절한 처신에 국무진이 불쾌한다. 대통령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굳이 대사가 한 발언을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한 필요가 있는지 저는 너무 좀 가볍게 이런 말들을 막 하시는 게 좀 싫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정을 농단했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나라 위안스카이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말기에 가장 중요한 군벌 중 하나였고요. 네. 군벌 중 하나였고 사실 뭐 청나라 내부에서는 국정농단을 했던 인물이죠. 네. 결국은 청나라가 멸망하는데 결정 영향을 줬는데.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중국 대사는 중국을 위해서 지금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국정농단했던 위안스카이는
반대되는 말 아니에요? 위안스카이가 우리나라에 한동안 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 대사 역할로 왔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고종도 당시 고종이었죠. 고종도 무시하고 뭐 행정 대신들 무시하고 전행하면서 지냈긴 했어요. 그때 나이가 23살이었더라고요. 예. 아, 예, 전행하고 지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윤석열 대통령 1859년 출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뭐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우리가 아직 그 청나라를 이른바 청나라하고 좋은 관계 있을 때였고 와가지고 와서 청나라가 이제 보호국을 자처하면서 난리 쳤던 때여서 일반적인 다른 대사들하고는 다른 위치이기도 했고 위안스카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네. 지금 이 대사가 위안스카이가 막 그때 와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열 몇 명의 첩을 두고 막 이러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리를 치고 산 건 맞는데. 23살이었다니까. 근데 힘이 남아도요. 지금 이 대사의 이 발언이 물론 부적절합니다. 저는 대사의 편일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 일을 위안스카이까지 끌어들이면 사실 위안스카이 문제는 중국에서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게 뭐 결국 수넌 아니면 장제스 그다음에 나중에 결국 모택동 이렇게 연결되는 마오까지 연결되는 그런 출발점에 있는 인물이라 위안스카이를 하고 언급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 민감한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했으면 초치해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이런 식으로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야 초치했잖아요, 되는데 이미. 그러니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네. 이 공식적인 여기 자리에서 위안스카이까지 거론해 가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외교적인 위안스카이. 예. 적절하지 않은 정도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대통령은 절대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말이고 이런 거잖아요. 어제 이게 전적으로 이게 그나마 생각은 다르지만 외교 관례를 조금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태용 안보실장 핫바지지만 사실은 지금 그 차장이 다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잖아요, 김태형. 근데 이 양반이 기자가 계속 물으니까 싱하이밍에 대해서 물으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나는 안보실장인데 싱대사에 대해서 계속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게 뭐냐면 싱하이밍 대사는 외교부에서 따지면 국장급이에요. 그렇죠. 안보실장은 장관급. 장관급이죠. 사실은 하는 일은 장관급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국장이 한 얘기를 장관한테 물어보는 게 말이 돼? 하고 한숨을 푹 쉰 거예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해서 만난 거 가지고 국장급 만났다고 비아냥거리더니 그 국장급이 한 말을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안 되는 하면 거지. 보세요. 그 페르소나 난 그라타라고 해서 이제 외교관 추방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외교관 추방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상대방 외교관 추방. 그것도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야. 러시아에서 네. 러시아에 주재한 한국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이 미국 스파이 짓을 했다. 한국 스파이 짓을 했다라고 해서 5명을 추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응 조치로서 러시아 대사를 추방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말고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단 한 번도 외교관 추방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김석기 국회의원 대정부 질의하는데 추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외교관 추방. 나 사실 외교에서 갈등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부각시켰다가 네. 이 갈등을 해소하면서 딱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갈등을 의도적으로 갈등을 누적시키고 있냐? 그렇지 않다. 발언이 수위가 너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 갈등을 전략적으로 누적시켰을 경우에는 누가 푸느냐? 차관이 얘기하고 장관이 풀거나 장관이 얘기하면 총리나 대통령이 푸는 거예요. 대통령이 위안스카이를 얘기를 했어. 그럼 누가 풀어요? 풀 사람이 있구나. 그 위에 계신 두 사람 정도 있잖아. 자, 싱대사의 언사는 20대 초반인 1880년대 국정을 농단했던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 23살 때 이 사람은 1882년이었는데 이모군란 진화명목으로 조선에 와서 1885년에 조선주재 교섭 통상대표를 맡아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우리나라 내정 간섭했다. 위안스카이처럼 싱하이밍이 이제 이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대사라고 하니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난 분이 있다. 이 얘기예요.
누구를 말하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체 맥락을 보면 어. 기업가들도 자꾸 뭐 싱하이밍 만나고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 얘기는 또 한 자락 깔고 있는 거 있잖아. 코롱이 그 울릉도에서 그 숙소 제공했다. 네. 그 민원을 풀어줬기 때문에 숙소 제공해 준 거거든. 코롱이 중국 내에 있는 민원을 풀어주고 하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하니까 네. 한 거예요. 기업인들이 줄 서서 대기표 받고 싱하이밍 만나려고 하는데 니네 조심해라. 그따위 타지 마 조심해. 이 경고까지 한꺼번에 포함해서 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이번에 대통령이 베트남 갈 때 포스코 화장은 또 오지 말라 그랬대잖아요.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네.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사람이라서 네. 포스코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하나 줘야지. 누구 꽂아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기업하는 얘기 뭐냐? 사람들까지 알아서 안 물러나면 넌 다음에는 캐비넷이다. 이 캐비넷은 심지어 싱하이밍 캐비넷도 막 열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내가 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중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나라의 기조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중관계를 잘 해야 되고 뭔가 은혜를 입었으면 또 본인도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해줘야지 이게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기업이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민간적으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사실은 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은 일을 어떻게 하죠? 사업도 어떻게 하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이 위안스카이를 언급한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아유, 참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사실 저 이 건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게 얼마 안 됐, 2달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일본 대사 초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독도 그 와서 외교청소. 왜 그래서 독도 그 검정 문제 때문에요. 그때 그쪽에서 엄청 무시하면서 오만 방자하게 예, 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굴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더 황당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독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요. 끔찍한 일이죠. 예, 그렇죠. 뭐 이게 제가 싱하이밍 대사가 발언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내용의 정도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는 독도 문제잖아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기준이 뭘까? 아니면 저 뭐 위안스카이는 아는데 뭐 중국의 뭐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남북 공동사무소 폭파 관련해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447억 원을 달라 이건데요.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소멸시효가 하루 남긴 어젠가 지금 이 얘기가 어제 소장이 이제 제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소멸시효가 16일 날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피고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말이에요.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송 절차는 법무부가 맡게 되고 어차피 북한한테 가지도 못하니까 공시송달이 진행이 되고 결국 우리 정부가 이기긴 하겠지만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상징적으로 뭐 그냥 보여주기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일까요? 뭐 이거 문제점이 뭡니까? 그냥 저기 법적으로는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의미가 없고요. 예,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래요. 지금 저거 정말 그랬나 싶어가지고 지금 신문을 제가 언론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피고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피고라네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게 진짜 웃긴 예,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유일한 단독 정부는 우리밖에 대한민국입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은 법인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게 더 웃겨. 이걸 비법인 사단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건지 그렇게 하겠대. 예,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비법인 사단이다.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법인 사단은 어쨌든 실체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비법인 사단은 그리고 그때부터 인정하는 거죠. 예, 그리고 비법인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비법인 사단의 창립 총회와 비법인 사단의 내부 정관과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 딱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헌법이 내부 정관이야. 아니 내부 창립총회와 그러니까 정관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발기인들 봐야 돼, 발기인들. 네, 그래 해야 되는 도 거죠.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야. 뭐 이런 관할 기관은 어딥니까? 관할 정부 부처. 예, 비법인 사단도 관할 정부 부처가 있는데. 원래 문화부 이런 거 아니었어요? 교육 원래 그런 그러니까 거 지금 같은데. 이게 변호사들끼리 통일부인가? 앉아서 웃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게 소송은 이게 보고 왜 하는 거야 하는 거 이상으로 사실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건데 굳이 이걸 왜 하냐 보니까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당사자 상대방으로 한 걸 봐서는 별로 법률 검토도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쪽에서 요즘에 뭐 한다 그러는 거 들어보면 한 법무부 장관이 꺾어보게 돼.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향해서 소송을 걸었다. 네. 그거 하고 싶은 거야. 제가, 법무부 장관. 제가 정말 할 거면 이거 아마 실제로 실행한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면 그나마 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말은 뭐냐면 그 북한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은 물론 이제 통일 관계에서 특수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적 지위는 특수관계인데 국가 대 국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특수관계다라고 하는 게 공식 문서 대한민국이 헌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민법상으로 아까 비법인 사단 얘기했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괴뢰 집단이란 말이에요. 민법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은 폭력 단체한테 말하자면 김상사파, 피고 김상사파, 원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한테 하면 김정은, 피고 김정은 차라리.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도 다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피고 김정은, 한반도와 피고 그 누구. 구속도서. 뭐 거기에 그렇게 살고 한다면 있는. 조금 뭐 그나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북한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북한은 국가를 소송을 인정한 걸었다.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이게 거죠. 멋지잖아. 씨, 나 혼자 가서 그냥 그다음에 우리 혼자 뻘짓하는 것 같이 보여요. 솔직히 좀 웃기잖아요. 너무 웃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액션. 뭐 어차피 이쪽도 기본적으로 정치적 액션이긴 한데 좀 모양이 많이 우습게 지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 이거 한 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범위 사단이든 뭐든 어쨌든 실체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라서 북한을 이게 맞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게다가 지금 뭐 승소하는 한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배상 이행도 할 수 없고 집행도 할 수 없고. 집행 가능성이 없다. 막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상담하고 근데 이거는 소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그만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변호사의 기본 자세입니다. 임창훈님께서 지금 여러 변호사님들 이 얘기하면서 웃고 우습다고 보시겠지만 이런 게 오히려 많은 국민들에게 통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소송을 하는 진짜 이유예요. 의미예요? 진짜 이유고요. 이거 사실 이게 국민들에게 통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이게 언론 때문이에요. 지금 언론 얘기를 처음에 나왔지만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각 이상으로 웃기는 소송이고 법률적으로 정말 무서울 뿐만 아니라 사실 법적으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처럼 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언론에서 절대 안 다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앉아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북한 상대로 뭐 청구권 할 수도 있는 거지. 북한 뭐 나쁜 놈들인데라고 생각하고 잘한다. 대한민국 잘한다. 네. 북한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병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공이사 447억 인지대가 얼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지대 엄청나게 했는데요 라고 김명찬님 말씀하셨고 우공이사님은 그렇게 장담하던 론스타 사건 생각해 보세요. 어찌 됐나요? 진짜 국민이 창피합니다. 아미리다님 얘기하셨고 참 모르겠어요. 자, 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이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제가 사실 그 변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매끄럽지가 않고 모순된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그 재판부에 검찰이 33부에다가 사건에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붙이게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재판 이제 그 붙이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재판에서 유동규 씨가 나와가지고 진술 번복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조폭의 두목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조폭 두목을 감싸다가 사실을 말하면은 그게 진술 번복이냐 그래서 화를 냈다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재판에 나서 계속해서 말을 왔다 갔다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단들이 탄핵하고 이거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재명 조폭 두목을 감싸다가 말을 바꿨다고 해서 그거를 진술 번복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화를 낸 거거든요. 예컨대 이거지요. 2013년 추석과 2014년 설에 1,000만 원씩 정진상 실장에게 돈을 준 게 맞냐? 이 질문 관련해서 처음에는 확실히 줬다 그러다가 그다음부터는 그중에 1,000만 원을 내가 썼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이 당황하면서 말을 좀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잘 모르겠다. 내가 썼을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좀 헷갈리게 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빈정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대장동 재판, 정진상 실장 재판, 그 다음에 김용 씨 재판 다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까지 진행된 거는요. 여기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더 코미디죠? 예, 좀 사실 웃기게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유동규 씨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게 유동규 씨의 진술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옛날에 말을 했다가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꿔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여기 이 정진상 찾아가서 돈을 줬다는 이 내용도 사실은 내용이 모순이 너무 많아요. 모순도 많아요. 디테일이 다 틀려요. 디테일이 다 틀리고 예를 들면 이거를 계단으로 올라가서 줬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줬는지 공원에서 줬는지 네, 뭐 줬는지 줬는지. 계단에 올라가면은 그 유동규 씨 집 구조가 어떤지 근데 그 유동규 씨가 당시에 그 집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추궁해가면서 물으면 이제 유동규 씨가 하고다 갑자기 화를 내고 하다가 쓰러지다가 그 다음에 재판이 중단되잖아요. 중단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5월 중에 3주인가? 3주 이상 어쨌든 자기가 자기가 몸에 문제가 3주. 예, 자기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던 거. 어째 그래가지고 소송 지원하고 이러다가 사실 이렇게 하면은 재판부가 보면 저 사람 못 믿겠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재판이 인해돼서 고생 저는 이제 제가 그쪽은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했는데 이거를 도중에 딱 끊고 33부로 오면은 이제까지 그 모습을 봤던 변호사 법원이 아니라 새 법원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검찰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검찰이 그렇게 끝끝내 33부에 붙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좀 약간 얘기하려면 이거 좀 긴 스토리가 있는데 이 법원이 뭐 결국은 저희는 이제 검찰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랬는데 검찰이 그렇게 원하는 쪽으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진상 재판을 이렇게 옮겨서 지금 정진상 변호인들은 이제 저희하고 같이 소송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됐으니까. 근데 아마 변호인들은 좀 많이 맥이 풀린 것 같아요. 이제까지 고생했던 거, 심증 형성하고 했던 것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판이니까. 아니 사실 우리도 재판하다 보면은요 이 재판부에서 정말 황당무계한 발언해갖고 판사님도 어이없어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딱 판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판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류를 써있는 그것만 보고서는 또 딴 판결을 내려버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어쨌든 골치 아파요 진짜. 각본을 새로 써서 앞뒤가 수미상관하게 맞게 하는 데는 3주가 부족했다. 정진상에게 3주란 수미일관하고 논리적으로 악의가 맞는 각본을 다시 쓰기에 부족한 시간이었다. 조금 더 시간을 더 주시고 유동규에게 네. 3주는 네. 짧았어. 조금 더 길게 가셨어요. 뭐 유동규 씨 진술이 여기에만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 나올 테니까 제가 봤을 때 그 통틀어서 보게 되면 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447억 인지송달료 계산해 보니까 1,635만 6천 원입니다. 야, 뭐 그 그래봤자 돈 뭐. 그냥 국민 세금 그냥 갖다 꼬라 박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했다라는 한마디 기사를 위해서 1,635만 6천 원 인지대 내고요. 지금 정부 주머니 돈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아깝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3주 만에 돌아온 유동규 다른 재판부에서는 좀 활동을 잘 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거는 재판 이제 올해 안에 판결이 안 나겠죠. 그리고 아마 내년 총선 즈음에서 그 전에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걸 원할지 그 뒤로 갈지 사실은 이런 것도 다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쿠나 마타타님께서 조명 좀 환하게 해주세요. 세 분 다 간이 안 좋아 보여. 감 좋습니다. 정확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까마니까 이제 간이 안 좋아 보인다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뭔 말 하겠어요. 네, 자 저희 오늘 또 두 분하고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지치기 쉬운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내일은요. 김원경 미디어연구소 문구소장, 옛날에 민원야 사무총장이었죠. 이분 모시고 저희가 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 방통위, 뭐 권익위, 감사원, 별별 얘기를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 관련된 모든 얘기를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분은 지난번에 그 방통위에서 TV조선 대승인 관련해가지고 민원연 출신 사람을 뭐 심사위원으로 넣었기 때문에 문제였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내일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